하나 또 들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뭐 솔직히 뭐 묻지마 뭐 칼, 나이프 사용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되게 걱정도 많고 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특정 세대의 특정 시기 어떤 것들을 겪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특정 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뭐 세대로 가지고 구분하는 거는 연구 레벨에서는 좀 의미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현실은 워낙 좀 복잡하죠. 다양한 막 요인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저는 묶을 수 있는 집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무조건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군대라고 하는 상황은 굉장히 그 고도의 어떤 사회성 혹은 남자들의 위계 질서를 가져야 되고 소위 말하는 눈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활할 때. 근데 이제 지금 요 코로나 시기에 자랐던 남자아이들이 만약에 그때도 병역의 의무 때문에 내무실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아무튼 좀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 그런 세대에 대해서 묶는 거는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화적인 영향을 정말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어떤 대중문화 아이돌들을 보는 그때는 아이돌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그쵸. 보는 시선이랑 예를 들어서 H.O.T가 나왔을 때 그때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던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연예인을 보는 감정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체 흐름상에서는 큰 물결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한 번 더 여쭤보면은 그런 묻지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에 얘기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산발적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방 범죄 심리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약간 좀 패배감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좀 모방성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심리적이거나 두뇌적인 부분에서 좀 전문가분께서 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고 충동을 갖는 거는 뇌과학적인 맥락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뇌 안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을 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이제 거울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뇌과학자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 그냥 얘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거울 뉴런 같은 경우는 되게 우연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그 원숭이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하고의 직접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원숭이 연구를 하려면 정말 케어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그 연구를 하려면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두개골을 저희가 싹 전기톱 잘라가지고 이게 뚜껑처럼 열고 닫고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뇌 안에 막 여러 전기 바늘 전극들도 꼽아놓고 해야 되니까 그 위생 상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대학원생이었을 거 추정되는 대학원생들이 계속 원숭이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연히 대학원생이 그냥 그러니까 실험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쉬고 있는데 특정 원숭이가 저쪽에 다른 원숭이가 물건 집어먹는 거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모니터에서 신호가 막 잡히는 겁니다. 뇌파 신호가.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손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 똑같이 그 원숭이 눈앞에서 보여줬는데 이 원숭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도 손이 움직이는 뇌 영역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저 원숭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단지 다른 원숭이 혹은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기만 했는데 해당 뇌 부분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고들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됐고 이 기능이 뭘 하느냐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보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뭐 박태환이나 이런 뭐 김연아 같은 굉장히 좀 탁월한 운동 선수들이 항상 박태환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헤드셋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들어오는데 그때 뭐 하는지 물어보면 항상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요 미러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수영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 마인드, 생각을 통해서 하면은 이상하게 여기가 내가 써야 되는 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가 더 잘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어떤 범죄를 보고 그런 범죄에 대한 충동이라던가 혹은 뭐 망상적인 기질이 좀 강했던 사람들은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를 듣거나 할 때 아마 본인이 망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실행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그게 접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범죄 보도를 할 때는 사실 저희가 지침이 있죠.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게 나름 뇌과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이걸 알려주면은 그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뇌과학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굳이 활성화시키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활동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보통 네. 뉴스를 꼭 보지 않더라도 핸드폰 네. 사용 빈도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인스타나 이런 네. SNS를 통해서 접하고 싶지 않아도 접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는 게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방에 대한 것들 연구는 심리학에서 반두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네.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한 50년 전에 다 실험으로 뭔가 증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된 행동들을 네. 바라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반두라의 연구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그래서 게임이 이제 죄악시가 되죠. PC방을 막 그렇게 많이 해서 했던 네. 게임에 빠져 살았던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항상 그 게임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늘 즐겨 했던 혹은 노출되었던 상황이 내 행동에도 영향을 네. 미칠 거야 라고 하는 이 반두라의 연구를 가지고 보통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소장님 남자친구 고를 때 롤이나 총싸움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영화를 볼 때 이제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좀 거르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제가 한 1년에 사람을 막 잔혹하게 갈아 죽이는 고어 영화를 한 100편 이상 보는데요. 그래도 잘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두라의 연구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네. 그런 상황에 지속 노출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더 중요했던 거는 일종의 폭력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와 무관하게.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이고, 근데 예를 들어 저처럼 나는 그래도 스릴러나 고어 영화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봐.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네, 이건 소위 말해서 취향의 영역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 사실 남한테 얘기하면은 막 지탄받을 만한 생각을 그렇죠.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내뱉을 때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말로 내뱉거나 근데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무조건. 공유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거는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역할로서 뭐 게임이라던가 미디어를 소비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네요.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런 봤어요. 걸 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전 좀 네. 나도 자극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소장님은 어떠셨나요? 그런 이제 장르물을 보통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정말 이 세상이 다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명이 없어진 상태 이후.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말로 차마 내뱉지 못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문명이라고는 하는 어떤 일종의 규율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그걸 이제 다 벗어낸 네. 상태니까 좀 되게 적나라하게 사람들이 네. 그려지는 게 저는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남의 집에 막 들어가고 맞아요. 그냥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주는 일종의 좀 쾌감이 있어서 저는 영화적으로 대리 만족을 했고, 왜냐면 제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소장님 이면의 깊은 곳에 그렇죠. 공격성이 저는 저만 특이한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음속에는 그런 약간의 충동이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뭐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가 또 너무 잔인해요. 되게 잔인한데 네. 사실은 누군가 내 가족이라던가 왜 내 연인이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은 사적 복수를 하고 싶은
충동은 맞아요. 누구나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어느 정도. 음. 근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음. 실행이 안 되는 사람이 물론 대다수겠죠. 네. 근데 영화는 그거를 좀 표면으로 드러내서 무조건 막 억누르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어떤 가치 판단해야 되지?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조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다거나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보는 게 예, 곧장 그 사람의 어떤 문제 행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고 꽉 막힌 생각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잔인한 장르를 보면서 간혹가다 저도 약간 대리만족하고 쾌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네. 이상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 네. 소장님 제 전두엽이 좀 네. 어때 보였나 봐요. 활성화가 너무 일단은 뭐 그 전두엽이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기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두엽 기능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도 인간한테만 고유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뭐 동물 이야기 잠깐 했지만 우리가 친구들한테 들어봐도 우리 집 강아지가 방문 열었어 이러면서 놀라는 친구는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문을 여는 강아지는 있어도 우리 집 개가 방문을 열고 방문을 닫았어 이런 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문을 닫는 거는 일종의 우리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약속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느냐? 바로 전두엽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두엽 기능이 좀 부족한 ADHD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사회적 규범에 그래서 좀 취약하고.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애들이 안녕하세요. 그 문은 잘 열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다거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전두엽 기능이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규범을 따라가고 행동으로 이걸 이어나가는 게 힘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인간이 가진 특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전두엽의 기능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뇌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정말 결정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 네. 이로 예상을 해보면 대충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한 100년? 100년? 네. 맞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한 대략 100년 정도 전부터 우리 뇌가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과학자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1700년대, 1800년대 사람들은 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저희한테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던 연애를 할 때 필요한 건 제가 마인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마인드 시그널이 아니라 하트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되게 어떻게 보면 중세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누구 헤어져가지고 가슴 아파할 때 진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의 위치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대 플라톤 때부터 생각의 자리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머리 이렇게 하면은 그냥 두통 있나 보다 생각을 하지 그 사람한테 심리적인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마인드 시그널이 아니라 하트 시그널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안 게 100년밖에 안 됐다는 건데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프란츠 갈이라고 하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유사과학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신문에다가 큰 지도 같은 걸 그립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뇌 기능이 발달하면은 뭐 바람을 잘 안 피는 남편이고 막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막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요즘 MBTI 유행하듯이 엄청 인기가 많아집니다. 프랑스에서. 이걸 이제 골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두상의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의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발상 자체가 물론 지금 생각하면 좀 일종의 유사과학 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마음은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던 때에 신박한 이론이었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신경과학 교재 보면은 한 6, 7페이지만 넘기면 무조건 골상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과학적으로 틀렸지만 이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뇌에서 여러 위치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기능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그 골상학이 먼저 던졌고요. 근데 당연히 과학자들 검증을 막 여러 번 해봤더니 아예 거짓말 같은데 그래서 금방 폐기가 되는 듯해요. 그 골상학이 1800년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하냐면 바로 1910년대에 부활해요. 네, 그리고 참고로 1910년대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죠? 자, 상식을 시험해보면 1910년대에 세계대전 아니, 맞아요. 네, 세계대전. 그것도 1차, 2차 두 번이나 일어나게 그쵸. 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은 다른 이전의 전쟁이랑은 조금 많이 결이 달랐어요. 예, 뭐가 달랐을지 좀 그려지는 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전의 전쟁들은 대규모 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보통은 그냥 실제 이익 관계가 있는 귀족들끼리만 그냥 싸우고 나머지 사람들 그냥 창 들고 따라갔다가 오고 네.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는 무기가 바뀝니다. 총으로. 그리고 그때는 대규모 몇백만 명의 군인들이 서로 총싸움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칼을 통해서 그냥 부상을 입어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1차 세계대전 때에는 그리고 지금처럼 또 총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총알이 관통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좋은 총이 아니라 거꾸로. 그래서 특정 뇌의 영역을 관통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특정 왼쪽 이마 쪽을 관통당했다. 그러면은 실어증에 걸린다던가. 예, 그런 식의 뭔가 특정한 뇌 기능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골상학이 진짜 다 구란 줄 알았는데 만든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면에서는 비극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뇌과학이라는 맥락에서는 풍부한 임상 자료가 사실 쌓인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뭐 브로카 영역이라던가 네. 혹은 뭐 베르링케 영역 같이 어떤 뭐 언어의 표현 언어에 특화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확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이제 전두엽 발달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시 이제 미국에 살았던 철도 노동자인데 철도를 만들려면은 지금도 우리 강원도 쪽 여행 가려면 터널을 엄청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관리하고 있던 도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그래서 레일을 깔기 위해서 갖고 있던 그 철근이 이마를 이제 관통하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의 뇌는 통각이 없기 때문에 뇌가 뚫린다 해서 아프진 않아요. 네, 아픔은 여기서 느끼고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뚫린 상태로 이제 병원에 가서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 받고 살았는데 달라졌네. 네, 피부에부터 완전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피니어스 게이지와 수술을 받은 이후의 게이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동 억제도 안 되고 지각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돈도 흥청망청 막 쓰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전두엽 기능이 뭔가 충동 억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임상 경험들이 그 내용을 뒷받침해 준 거죠. 네. 엄청난 임상 자료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의 뇌 과학 그리고 이제 전두엽 기능을 알게 된 배경에 이런 1차, 2차 세계대전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뇌과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제 우리 뇌과학 혹은 심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함께 해봤는데 좀 어땠어요? 일단 마인드 워크라는 그 주제가 생소하긴 했는데 소장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의 지도라는 게 좀 많이 와닿았었고 그 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애를 한다거나 혹은 직장 생활에서 눈치가 필요한 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소소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듣다가 당연히 여러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지? 혹은 내가 궁금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육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연애의 대상인 썸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더욱더 저희 마인드워크 내용을 풍부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모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댓글로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